11장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 세일즈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실리콘밸리는 더하다. 괴짜들의 고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보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세일즈맨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다. 재앙이 임박해 원래의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을 때 인류는 세 척의 거대한 배를 나눠 타고 탈출한다. 어선에는 사상가와 리더, 성공한 인물들이, 비선에는 세일즈맨과 컨설턴트들이, 시선에는 노동자와 장인들이 탑승한다. 비선이 가장 먼저 출발하자 비선의 승객들은 모두 환호한다. 하지만 세일즈맨들은 자신들이 계략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다. 어선과 시선에 탑승한 사람들은 언제나 비선에 탄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참에 그들을 제거하기로 작당을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비선은 지구에 착륙하게 된다. 가상의 세계에서는 유통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유통이란 제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인데도 우리는 유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선과 시선의 사람들과 똑같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일즈맨을 비롯한 중개인들은 방해가 될 뿐이고 좋은 제품은 만들어내는 즉시 마법처럼 유통되어야 한다는 편견 말이다. 실리콘밸리는 특히 영화 꿈의 구장에 나오는 것 같은 자만심이 팽배한 곳이다. 공학도들은 근사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만드는 쪽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일은 없다. 우리는 고객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하고, 이 작업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안경 쓴 괴짜냐 세일즈맨이냐? 미국의 광고 산업은 6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4,500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미국의 세일즈 산업은 그보다도 더 크다. 미국인들 중 320만 명이 세일즈에 종사한다고 말하면 노련한 경영자들은 수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할 테지만 공학도들은 기가 차서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대체 그 많은 세일즈맨들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실리콘밸리의 안경 쓴 괴짜들은 광고나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 회의적이다. 피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는 중요하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괴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외라고, 나는 진짜인 것만 좋아한다고, 광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뻔한 판매용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유지했다고 우쭐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광고는 즉시 제품을 사가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나중에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광고가 자신에게 이런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두 번 속은 것이다. 괴짜들은 투명한 것에 익숙하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적 부문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다. 공학도들이 만들어내는 해법은 효과가 있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남이 한 일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고 겉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세일즈는 정반대다. 세일즈는 밑바닥에 놓인 실체는 건드리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꾸는 각종 캠페인들을 용의주도하게 전개한다. 이를 본 공학자들은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소한 일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공학도들은 자기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판매 담당자들이 전화로 고객과 웃고 떠들거나 이 시간씩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학이나 공학의 상대적 어려움을 과대평가한다. 왜냐하면 이들 분야의 난관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괴짜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세일즈를 쉽게 보이게 만들려면 아주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일즈는 숨어있다. 세일즈맨들은 모두 배우다. 진정성보다는 설득력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세일즈맨이라는 말이 모욕이 될 수 있고 중고차 판매상이 미심쩍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뻔한 수작에 서투른 세일즈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일 뿐이다. 즉 형편없는 세일즈맨의 사례라는 얘기다. 아마추어, 전문가, 장인에 이르기까지 세일즈 능력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대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 아직 세일즈의 대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이 너무 정교해 뻔히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톰 소여는 동네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기 대신 울타리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했다. 설득의 장인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특권을 주는 대가로 친구들이 실제로 돈을 내게 한 것은 대가의 면모였다. 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트웨인이 이 책을 쓴 1876년 이래 바뀐 것은 많지 않다. 연기와 마찬가지로 세일즈는 숨겨져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유통과 관련된 직업 세일즈, 마케팅, 광고 등등을 가진 사람들이 죄다. 실제와는 무관한 직함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를 파는 사람은 거래처 담당자라고 부르고 고객에게 일을 파는 사람은 비즈니스 개발에 종사한다고 말한다. 회사를 파는 사람들은 투자은행가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들은 정치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중에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커리어가 무엇이든 세일즈 능력이 슈퍼스타와 나고자를 가른다. 월스트리트에서 신입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지만 최종 목표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딜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전문 자격증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로펌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형 고객들을 물어오는 수완가들이다. 학문적 업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 교수들조차 스스로를 홍보해 확실한 자기 분야를 만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역사나 영문학에 대한 학문적 아이디어들은 지적이라고 해서 저절로 인기를 끌지는 않는다. 심지어 기초 물리학의 연구과제나 암 연구의 미래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설득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조차 세일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남몰래 세일즈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에도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학도들은 항상 저절로 팔릴 만큼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고 애쓴다. 하지만 실제 제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팔려는 사람인 것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흔히 정반대의 경우를 경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제품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로 의존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객관적 품질과는 무관한 특정한 역사적 환경이 어느 제품이 널리 수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나 키보드의 키 배열 방식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유통은 오히려 제품의 디자인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했지만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사업성은 형편없는 것이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뛰어난 세일즈와 유통은 그 자체로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 제품 차별성이 전혀 없더라도 말이다. 제품이 아무리 강력해도 기존의 습관에 딱 들어맞고 직접 사용해본 사람은 즉시 좋아하게 된다고 해도 강력한 유통 계획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지표가 효과적인 유통의 한계를 정해준다. 어느 한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순이익 고객 평생가치는 새로운 고객 한 명을 유치할 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고객 확보 비용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판매하는데도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통 방법을 연속선상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 판매. 상품의 평균 판매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면 모든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대로 된 거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 2년에 한 번밖에 판매를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보통 계약이 끝난 후 오랜 뒤까지 제품의 설치와 서비스 등을 해줘야 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 가장 비싼 제품을 파는 데는 이런 종류의 복합 판매가 유일한 방법이다. 스페이스X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회사를 차리고 겨우 몇 년 만에 나사를 설득해 10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우주 왕복선을 스페이스X에서 새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교체하는 계약이었다. 대형 계약에서는 기술적 독창성 못지않게 정치적 이해관계도 중요하므로 쉬운 계약이 아니었다. 스페이스X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항공 우주 산업은 50개 주 모두에 걸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로 갈 연방 보조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하지만 복합 판매는 매년 두세 개의 계약만 따내면 되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세일즈의 대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타성에 젖은 정치까지 극복해냈다. 복합 판매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세일즈맨이 아예 없을 때다. 로스쿨 동기인 앨릭스 카프와 내가 공동으로 설립한 데이터 분석 회사인 펠런티어는 제품 판매만을 위한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펠런티어의 CEO인 앨릭스는 한 달에 25일을 출장으로 보낸다. 기존 고객 혹은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다. 펠런티어의 거래 규모는 한 건당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면 바이어는 세일즈 담당 부사장이 아니라 CEO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 복합 판매 형태의 사업은 10년간 매년 50에서 100%의 성장을 보인다면 성공이다. 폭발적 성장을 꿈꾸는 기업가라면 이런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것이다. 고객들이 이렇게 뛰어난 제품에 관해 알게 되면 매출이 즉시 10배로 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훌륭한 복합 판매 전략은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새 고객이 기존 고객들보다 더 큰 고객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기업이 이미 판매한 거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에 선뜻 사인하려는 고객은 잘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 목록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오랜 작업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인 판매. 대부분의 판매는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다. 평균 거래 규모는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일 것이고 보통은 CEO가 직접 모든 판매를 하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는 특정한 판매를 어떻게 성사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판매팀이 폭넓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08년 박스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회사는 그의 여름 블레이크를 세 번째 판매 담당자로 채용했다. 박스의 판매 담당자들은 파일 공유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소그룹 이용자들부터 시작해 고객사별로 이용자 수를 점차 늘려나갔다. 2009년 블레이크는 실험 데이터 로그를 쉽고 안전하게 저장할 방법이 필요했던 스탠퍼드 수면 클리닉의 연구진에게 작은 계정 하나를 팔았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는 전 학생과 직원들에게 스탠퍼드 이름이 찍힌 박스 계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탠퍼드 병원은 박스로 운영된다. 박스가 처음부터 스탠퍼드의 학장을 상대로 대규모 종합 솔루션을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팔지 못했을 것이다. 복합 판매 전략을 취했다면 박스는 잊혀진 스타트업 실패 사례가 되었을 테지만 대인 판매 전략이 박스를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로 키워놓았다. 때로는 제품 자체가 유통의 일종인 경우도 있다. 파운더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회사 중 하나인 작닥은 온라인으로 병원을 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작닥은 자신들의 예약망에 포함시켜주는 대가로 매달 의사들로부터 몇백 달러씩을 받는다. 작닥은 평균 거래 규모가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수의 판매 담당자가 필요하다. 정말 많은 판매 담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전히 판매 담당자만을 뽑기 위한 채용팀이 회사 내에 따로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의사들을 상대로 대인 판매를 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판매 담당자들은 작닥의 예약망에 의사들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소비자가 늘어나면 작닥은 의사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서비스 회사가 된다. 매달 작닥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미 500만 명이 넘는다. 만약 작닥이 이대로 계속 규모를 키워서 개업 의사 대다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작닥은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뒷받침하는 다용도 기업이 될 것이다. 유통부진. 대인 판매 사원이 당연히 필요하다와 전통적 광고 판매 사원이 필요 없다 사이에는 데드존이 있다. 편의점 주인들이 재고 상황을 파악해 주문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1000짜리 제품임에도 구입할 만한 소형업체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괜찮은 유통 채널이 없을 수도 있다.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한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줄까? 광고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편의점 주인들만 보는 TV 채널은 없다 비효율적일 것이다. 편의점 뉴스에 광고를 내도 편의점 주인들이 선뜻 1년에 $1000를 쓰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제품은 대인 판매가 필요하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는 예상되는 모든 고객에게 실제로 판매 사원을 보낼 만큼의 자원이 없다. 대형 회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단들을 많은 중소회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작은 기업을 소유한 이들이 특별히 후진적이거나 좋은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 숨겨진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마케팅과 광고. 마케팅과 광고는 많은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지만 특별한 바이럴 마케팅 수단이 부족한 비교적 저가의 제품에 효과가 있다. P&G는 판매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집집마다 방문해 세제를 팔게 할 수는 없다. P&G도 실제로 판매 담당자를 고용하지만 그들은 식료품점 체인이나 대형 소매점을 상대한다. 이들 바이어는 세제를 한 번에 10만 개씩 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고 신문에 쿠폰을 프린트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제품 박스를 디자인한다. 신생기업에게도 광고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유통 채널로는 고객 확보 비용과 고객 평생 가치가 경제성이 없을 때만 광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신생기업인 워비파커를 생각해보라. 워비파커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처방전 안경을 소매 유통점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각 안경이 $100 내외니까 평균적으로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23개의 안경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고객 평생 가치는 몇백 달러에 불과하다. 거래 하나하나마다 판매원이 붙기에는 너무 적은 가격이지만 반대로 $100짜리 실물로 된 제품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할 만한 종류도 아니다. 그래서 워비파커는 선전을 하고 재미난 TV 광고를 만들어 수백만 명의 안경 착용자들에게 비싸지 않고 더 예쁜 안경을 소개했다. 워비파커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TV는 훌륭한 대형 확성기라고 간단히 쓰여 있다. 새로운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데 수십 달러밖에 쓸 수 없다면 제일 큰 확성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들은 모두 눈에 띄는 광고 캠페인을 부러워하지만 신생기업이라면 광고를 통해 대형 회사들과 끝없이 경쟁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고 이목을 끄는 홍보 작전을 펼치겠다는 유혹 말이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페이팔은 스타트rek에서 스코트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두안을 공식 대변인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팜파일런용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우리는 저널리스트들을 초대한 후 제임스 두안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게 했다. 그동안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쏘아 공간 이동시켜 보았지만 돈을 쏘기는 처음이네요. 행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실제로 이 행사를 취재하러 왔던 몇 안 되는 저널리스트들은 별 감동을 받지 못했다. 우리 팀은 모두 괴짜들이었기에 커크 선장보다는 기관장인 스코티가 얘기하는 것이 더 권위 있게 들릴 줄 알았다. 커크 선장은 항상 무슨 세일즈맨처럼 낯선 현장에 도착해 실컷 폰만 잡았고 그가 저질러 놓은 실수들은 엔지니어들이 남아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 윌리엄 셰트너 커크 선장 역할을 맡았던 배우를 출연시킨 프라이스라인닷컴의 유명한 TV 광고 시리즈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프라이스라인은 이미 대기업이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그렇게 큰 회사의 광고 예산에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커크 선장은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바이럴 마케팅. 이용자들이 자기 친구들까지 초대해 이용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능인 제품에는 바이럴 마케팅이 적합하다. 페이스북과 페이팔이 급속히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였다. 이용자들이 친구와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지불을 할 때마다 자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전략임과 동시에 확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 새로운 이용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이용자를 끌어올 수 있다면 기하급수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럴 마케팅이 이상적으로 전개되려면 최대한 빠르고 저항 없는 경로를 통해야 한다.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패러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수백만 뷰를 돌파하는 것은 순환주기가 극도로 짧기 때문이다. 새끼 고양이를 보고 마음이 훈훈해지면 몇 초 안에 친구들에게 재전송하게 된다. 페이팔의 최초 이용자는 24명이었고 모두 페이팔 직원이었다. 배너 광고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가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친구들을 소개하면 추가 현금을 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가 결과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뒀다. 이 전략은 고객당 $20의 비용이 드는 대신 매일 7%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페이팔의 사용자 기반은 열흘마다 2배가 되었다. 4-5달 만에 우리는 수십만 명의 이용자를 갖게 되었고 적은 수수료로 금전 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자 생존이 가능한 훌륭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결국 수수료 매출은 고객 확보 비용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전체 시장의 라스트 무버가 된다. 페이팔은 마구잡이로 이용자들을 더 확보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이용자들을 먼저 확보하고 싶었다. 이메일 기반의 결제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세분 시장은 아직도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었다. 우리 제품은 그들의 송금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거래 횟수가 너무 부족했다. 우리는 돈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더 작은 니치마켓 틈새 시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베이의 파워셀러들이었다. 이들 직업적 판매상들은 이베이의 경매 시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됐다. 그들 대부분이 매일 여러 건의 경매를 진행했고 파는 것만큼 구매도 했으므로 결제가 계속 이어졌다. 이베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은 끔찍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열광적인 얼리 어답터가 되어주었다.
페이팔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이베이의 유일한 결제 플랫폼이 되고 나자 뒤쫓아오는 기업은 없었다. 이베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말이다. 유통에서 거듭 재고 법칙, 사업 종류를 막론하고 각 사업별로 위 방법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유통 역시 자체적으로 거듭 재고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보통 반대로 생각해서 더 많은 방법을 쓰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판매 담당자도 몇 명 고용하고 잡지 몇 군데에 광고도 내고 뒤늦게 바이럴 마케팅도 몇 가지 추가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 어느 유통 채널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은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일즈를 못해서다. 유통 채널 하나만 효과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업성은 밝다. 하지만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품 이외에 팔아야 하는 것들. 회사는 제품 이상의 것을 팔아야 한다. 우리는 회사를 직원과 투자자에게 팔아야 한다. 훌륭한 제품은 저절로 팔린다는 거짓말의 HR 버전은 이런 것이다. 우리 회사는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앞 다퉈 들어오려고 할 거야. 투자금 모집 버전도 있다. 우리 회사는 너무 훌륭해서 투자자들이 서로 달려들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철저히 계산된 직원 모집과 물밑 작업이 없다면 말이다. 회사를 미디어에 파는 것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회사를 팔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본능적으로 미디어를 불신하는 안경 쓴 괴짜들은 미디어를 무시하려는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하지만 유통 전략 없이 제품의 장점에만 기대어 사람들이 뛰어난 제품을 사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처럼 홍보 전략 없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제품은 바이럴 유통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는 데 미디어 노출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투자자와 직원들을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망한 직원이라면 그 직원도 나름 열심히 회사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그 직원이 포털에서 회사를 검색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혹은 못했는지는 회사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모두가 팔아야 한다. 안경 쓴 괴짜들은 유통을 무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일즈 담당자들이 다른 행성으로 꺼져버리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정했고 세일즈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직원이든 창업자든 투자자든 누구나 무언가는 팔아야 한다. 회사가 당신과 당신 컴퓨터 한 대로 구성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세일즈 담당자가 안 보인다면 당신이 세일즈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